수주량이 가장 선행 지표입니다. 업황이 좋아지나 싶으면 수주량부터 움직이고 나중에 가격 지표가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랑 관련된 지표를 보는 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한 것인가? 이른바 이 마스가 훈풍에 조선주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조방원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죠. 자, 어떻게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강국이 됐는지, 그리고 이 관세 협상의 이면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붙었으니까 조선주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원래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군이었는데 우리나라에게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적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아예 없던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방원 요즘 가장 핫한 주식인데 네네. 조선업이 가장 첫 글자예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약간 좀 실적 면에서는 조금 주춤하지 않아요? 워낙 전년도가 강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이 주가가 한 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가 말고 그 뭐 수주량이라든지 이런 수주는 조금 덜 들어오는 것 수주는 같은데. 조금 덜하고 네. 이제 매출과 이익으로 내는 그 사업 실적은 실제로 작년보다 훨씬 좋죠.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은 2007년 10월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조선업은 한 4년 주기, 6년 주기 이렇게 보지 않아요? 슈퍼사이클을? 짧은 사이클은 3년, 그리고 긴 사이클은 한 15년 만에, 그리고 아주 더 긴 최장 사이클은 30년 만에 보통 도래한다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은 다시 제2의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때 당시 2007년이 만약에 슈퍼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로 선박들의 내용 연수가 다 돼서 다시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사이클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한 10년 뒤여야 10년 뒤. 정상인데요. 이번에는 2007년이나 아니면 오일쇼 그때 발생했던 것과 같은 선박의 대량 발주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의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에서 1,500억 달러 네네. 규모의 조선업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그 조선업이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언제쯤 그 윤곽이 좀 나올까요? 그거를 가져간다기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금의 그 투자 형태가 직접 투자인 에쿼티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실제로 그때 협상 이후 네. 다음 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로 대출이나 보증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아마 이제 펀드의 구조를 이해하시기 편하신다면 아마 캐피탈콜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실제로 그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조선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도 뭐 선박을 수주하거나 이러면 RG라는 걸 발급을 해주고 이 배가 지어지는 동안 배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박금융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대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미국 현지에 뭔가 조선업에 관련된 거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수주를 받아서 이걸 소화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금융과 관련된 네. 거를 다 아마 투자의 영역에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상선의 건조 역량을 증대시키는 거는 미국 사이트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주말이 지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굳이 이제 이 영역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상선에 대한 부분은 미국 현지에서 조금 리빌딩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당장에 좀 급한 군 관련 MRO는 한국 사이트에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역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이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MRO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저희가 물리적인 사이트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제도나 울산에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네. 이제 뭐 나온 뉴스상으로는 군산 쪽에다가 아예 MRO 전용 사이트를 뭐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 왜 법적인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뭐 존슨법 등등 해서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나요? 지금 상선은 존스법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상선 중에서도 미국 연안만 연안. 왔다 네. 갔다 하는 배들에 대한 것은 존스법으로 그리고 군함은 번스톨레픈스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제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법들은 실질적으로 시급성에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령이 그냥 명령을 하면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 군함이나 군수 지원함에 대한 그 MRO가 4건이나 지금 이미 발주가 되었고 그 계약건들은 다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상황이거든요. 하는 거죠, 거제에서. 하나오션이 3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1건을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미국에서 해야 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개정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 되면 좀 좋겠지만 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늦춰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미국이 급하지 한국이 급할 건 그렇죠. 없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신은 미국에게 다 줬는데 조선업 빼고 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때는 미국이 조선업 강국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배 만드는 시장에서 그래도 좀 한 실력을 날렸던 시절은 그랬죠. 네. 2차 대전 직후이고요. 그때 당시 배를, 그러니까 군함을 만들었었는데 배를 최대한 직선화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이제 선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선박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 군함으로서의 기능이 필요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배들이 변경을 해서 상선으로서의 일을 했지만 실제로 상선 시장에서 효율적인 배는 아닌 거죠. 네. 저희가 실제로 지금 뭐 항만에 가서 이렇게 배들 보시면 앞부분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쉐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맞춘 고객에 최대한 맞춘 선박이 아니라 한때 굉장히 많은 선박을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때는 좋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날라야 되는 상선 시장에서 미국이 그 시장에 맞춰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맞추려면 맞춰라라는 쪽으로 나간 게 조금 자승자박의 1단계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맥하에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해서 존스법 안에 있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고 군함도 미국에서 만들고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 안에 조선 업체들에게 까다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고객이 결국에는 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해운사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미국에는 이제 큰 해운사가 없게 되다 보니 저희가 선박을 발주해주는 고객이 없는데 조선업이 유지가 그렇죠. 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동차하고 조선업 다른 게 자동차는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조선업은 모델을 찍어내죠. 그렇죠. 고객의 수주를 받아서 네. 정확하게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는데 매번 주문 생산 방식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체 관계자는 그랬다면서요. 자기 한 번도 똑같은 선박을 들고 나간 적이 없다고. 네, 고객이 원하는 게 있으면 스펙을 올리던 기능을 올리던 해서라도 항상 내가 테이블에 언제나 똑같은 선박을 들고 나간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자부심 있는 목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은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서 선박을 좀 자동차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실제로 했거든요. 고객사에게 우리가 표준 모델을 만들 테니 이거를 좀 사가시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유럽 선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본은 팩스와 도장. 복사기 그리고 자판기 이런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약간 산업 특징을 많이 드러내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날로그적이면. 뚝딱 그렇죠. 이렇게 뽑아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영혼을 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조선업의 고객사들은 그렇지 않은 성향, 완전 반대 성향을 가졌던 게 네. 이제 일본을 그렇게 조선업이 안 좋게 만들게 만드는데 좀 크게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이 이제 일본 대신 우리나라라는 그런 카드를 택한 것 플러스 중국의 어떤 군함의 건조 능력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것. 그 그렇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아무래도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 초쯤에 중국이 조선업도 약간 너무 많으니까 합칠 건 합치고 거대화시킬 건 거대화시키고 네. 누락시킬 건 누락시켜서 우리의 역량을 조금 많이 키우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합종 연행을 한 잡고 거죠? 예, 합종 연행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기업 2개를 중심으로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그 국영기업 2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국영기업마저도 지금 19년부터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완전히 일원화를 거의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2015년부터 결과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군함을 이렇게 새롭게 런칭하는 숫자가 눈에 확 띄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0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군함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네, 역전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더 급해지게 된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군함과 관련된 역량을 이제 숫자적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다시 역량을
역량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려면 그 국가도 뭔가 조선 역량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약간 과거의 미국과 같은 패턴을 조금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상선의 역량은 거의 이제 줄이다시피 해서 요즘에는 수주 점유율을 보면 한 자릿수 때 이제 중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상선 역량을 죽이는데 이 군함 역량인들 크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기에 맡겼다가 우리께 잘 수리가 돼서 제때제때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이 아마 절대적인 선택지였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산업에서 우리가 봤지만 중국이 뭔가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나가면 그 망하는 산업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맞습니다. 지금 보면 조선업을 정말 중국이 진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표준화되고 일원화되지 않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일단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도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요구사항도 계속 똑같은 스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어떠한 선박을 가지고 내가 운송을 해야 다른 경쟁사들 대비 더 효율이 있을까에 대해서 언제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뚝딱뚝딱 철판으로 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첨단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의 경쟁력을 좀 유지하는데 크게 네. 이런 일조하지 않았을까? 네. 결국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방산 쪽하고 LNG 상선.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더 영향을 많이 줄까요? 금액으로 제가 단순하게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연간 쉽빌딩과 관련된 방산 예산이 향후 30년간 한 평균 400억 불씩 매년 400억 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잠수함도 핵항모도 구축함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체한테 전담시키진 않을 거라서 400억 불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오픈이 되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MRO 포함인가요? MRO 포함했을 때요. 그래서 가장 하단에 있는 이제 군수 지원함이나 아니면은 MRO에 해당하는 영역 정도를 하면 아주 작게는 한 그 중에서 100억 불 정도는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LNG 상선 쪽은? LNG 상선 쪽은 LNG 캐리어가 1년에 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6, 70척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LNG 캐리어가 날라야 되는 이 신규 화물 중에서 지금 미국이 수출하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에 만들어지는 양 중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양만으로 만약에 한 절반이라도 나온다. 그래서 한 30척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한 척당 거의 한 2억 5천만 불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3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뭐 양쪽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비슷한 수준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군요. 지속 가능한 그 시장의 어떤 마켓 사이즈를 그쵸. 예상을 해서 딱 그 부분만큼만 비용을 벌린다. 이 부분에서 가장 유연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저희는 에셋 라이트하게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HD 현대그룹이 대응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필리조선소 갖고 있는 하나오션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네요. 거기는 이제 물리적인 그 사이트를 두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수주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에셋 무겁게 가져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에셋 라이트한 전략이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2007년 슈퍼사이클 때는 해상 운임이 올라가서 수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잖아요. 지금 추세적인 면을 보면 약간 친환경 선박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거기서 오히려 수익이 나오는 약간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와는. 그때와는 완전히 시장 자체가 좀 다른 것도 있고 조선 업체들에게 주로 발주를 하는 선주들은 옛날보다 더 상위 업체로 많이 몰린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 운수업자들에게 대해서 좀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저희 운송은 싸게 해주세요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화두들이 강했는데 지금은 제가 운송비를 어느 정도는 지불을 할 테니 이 운송비 자체가 조금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나의 화물이 정시에 맞게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성을 잘 맞추는 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약간 기꺼이 운임을 좀 지불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상위 운송업체들의 어닝이 조금 상향 안정화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코로나 전에 운임이 낮다가 네. 막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지금도 이제 옛날처럼 못 버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 업체들의 이익 안정성이 옛날보다
굉장히 올라왔고 네. 21년, 22년 그리고 24년에 벌어들였던 그 자산 규모도 어마어마한 상황인지라 실제로 저희가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조선업체한테 발주했던 거 다시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선주들이 없게 되었기 네. 때문에 옛날보다 좀 꾸준하게 발주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좀 수주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기저효과인가요? 기고효과겠죠. 작년에 워낙 많이 나와서 기고효과겠네요. 네. 작년에는 7,300만 톤 정도 발주가 나왔고요. 저희가 글로벌 캐파가 4,000만 톤 정도니까 작년에는 1.7년치 정도 네. 발주가 나왔고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나온 수주를 만약에 단순하게 연산화하면 한 3,800만 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계속 지지부진한 정도의 수준이 나와도 그렇게 보면 실제로 저희가 연캐파 대비 한 200만 톤 정도 모자라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작년 연말 대비 수주 잔고는 한두 달치 정도밖에 안 줄어 있을 거예요. 올해는 그럼 좀 푹 쉬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전 차라리 올해 좀 잘 쉬고 내년에 여기저기에서 발주가 나오면 다시 시황이 좀 좋아졌나보다라는 거를 투자자분들은 느끼시기가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황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같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조선업도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량을 좀 많이 보시나요? 수주량이 가장 선행 지표입니다. 업황이 좋아지나 싶으면 수주량부터 움직이고 나중에 가격 지표가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랑 관련된 지표를 보는 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 사이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처럼 운이 몰라서 해운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3년 뒤에 쓸 배 필요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가 나가는 그 기조 자체가 혹시 변하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제일 요즘에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교체된 비율이 너무 비루하게 적어서 저희가 나오다가 이제 뚝 끊기겠다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뉴스를 저희는 가장 많이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조선업이 이제 사이클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또 한 번 쉬어갈 때 길게 쉬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업은 꼭지에 물리면 뭐 3대가 쉬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떤 투자 전략을 권하세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한테 물려줄 조선주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니드에서 끝내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이클을 거꾸로 타면 굉장히 오래 괴로울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사이클은 사이클의 지속성이 남다른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아무도 흥분하지 않거든요. 배는 이제 꾸준하게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배 만들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들어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하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큰 추세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발을 담가 놓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상태이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공기 제조 시장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과점적인 두 개의 플레이어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들이 쭉 만드는 그 시간 동안은 꾸준하게 돈을 버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조선도 그냥 중국과 한국의 두 거대 조선 국가가 있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배는 신규로 필요한 것도 있고 교체로 필요한 것도 있고 이 부분을 소화하면서 네. 예전보다 변동성이 적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수주량을 봅니다.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셨지만 수익성도 물론 같이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맞습니다. 중소조선소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대형 조선소들의 저가 수준은 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대형 조선소들이 지금 이미 4년 오르고 난 선가에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수주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될 만한 플레이어가 아닌 거죠. 네. 일단 조선업은 또 가장 큰 그 난제가 인력 수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생산 업무는 이제 하청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일의 강도는 살인적인데 임금은 그대로다. 이런 불만이 계속 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계속 조선업의 인력이 수급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옛날보다 저희가 동일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절대치가 과거와 똑같이 필요하지는 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도 그 사이에 뭐 직선형에 들어가는 도장 로봇이나 아니면 직선형에 들어가는 뭐 용접 로봇 같은 거를 많이 투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종사하는 그 인원 10만 명이 깨졌다가 다시 불러 올랐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예전에 지금 정도 수준의 배 만들 때보다 지금 더 늘린 인원이 적지만 생산 효율은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많이 숙련된 인력이 분명히 이제 퇴직을 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의 젊은 인력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들어오느냐가 좀 관건인데 어쨌든 산업이 잘 굴러가고 거기에서의 구성원들의 그 임금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을 채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조선업에서 인력이 문제인 건 그나마 다행이게 중국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고 일본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입니다. 다 같이 문제는 네, 문제가 다 같이 아닌 거죠. 문제이기 네.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군함수가 중국 군함수에 역전이 됐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뭐 일본, 필리핀, 뭐 스페인 등에서 블록 단위로 생산을 해서 바지선으로 옮겨서 미국에서 최종 그 군함으로 조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HD 현대그룹과 그 미국의 야드를 2개 가지고 있는 헌팅턴 잉걸스라고 하는 그룹이 실제로 생산성을 그런 식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바깥으로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에게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의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니까 네네. 그 LNG 같은 거 비중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LNG, LPG. 다. 아무래도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수출량은 해상물 동량 중에 한 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아예 없어서 네. 정말로 미국이 상선 영역에서까지 선박 시장에서 조금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게 진심이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국영 해운사를 하나 키울까라는 정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인 것으로 보아 아마 컨테이너 선사가 미국에서 만든 배로 조성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처럼 조선업도 한 15년 전부터 거의 계속 그냥 나락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배 만들어 달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언제 끊길지 모르는데 그렇죠. 뭔가. 그 반사이익이 네. 우리한테 왔다.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일 중에 두 군데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들 얘기 많이 됐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MSRA를 체득해서 미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이전에 일본은 이미 그 칠함대 주변에 뭐 지원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먼저 스텝이 조금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네.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조금 이 시장에서만큼은 조금 중대한 경쟁 국가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태로 봐서는 일본이 조선이랑 관련된 역량을 너무 줄이고 있어서 네. 이제 그냥 한국으로 그 부분이 다 오게 되는 게 수순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고급 선박 기술면에선 그래도 우리가 앞서가지 않을까요? 중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그렇고요. 네, 그 고부가 선주들한테 같이 선박. 네. 굳이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는 배의 양이 뭐 25%, 30%밖에 안 되지만 왜 조선 1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등 해운사한테 가서 너네 신기술 선박 처음에 누구한테 발주할래? 그러면 무조건 한국이 제일 먼저 꼽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잘하는 데한테 갈 거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1등 위치는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 조선업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거제 그 뜨거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조선업 노동자분들, 네, 또 엔지니어분들, 네, 파이팅입니다.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